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50대 후반에 들어선 가정주부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안 계셨어요. 남동생 둘과 함께 친할머니 손에 자랐죠. 저희 친할머니는 전형적인 옛날분이셔서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짙으셨어요. 저희 동생들은 사내아이라 아주 귀하게 여기시면서 저는 남의 집 식구가 될 거니 살림이나 하라며 학교도 잘 보내지 않으셨죠. 그래서 겨우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친척 소개로 공장에 나가 돈을 벌게 되었는데, 그런 저에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동생들의 도시락을 싸게 하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저도 학교에 가고 싶어 동생들 도시락을 싸며 울기도 많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놓고 출근하는 아침이면 등교하는 제 또래 여자아이들을 종종 보곤 했는데, 그 여자아이들이 입은 교복을 한없이 부럽게 쳐다봤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에 먹먹하게 남아있어요. 저는 20살이 되고 할머니와 동생들에게 서울에 있는 더 큰 공장에 취직이 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든 집을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죠. 집을 나와 하숙집에 방을 얻어 그렇게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저도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버는 돈에서 조금의 생활비를 매달 집으로 보냈죠. 물론 할머니는 고마워하기보다 당연하게 받으셨고, 가끔 돈 들어갈 곳이 많다며 보내준 돈으로 부족하니 더 보내달라고도 하셨죠. 동생들이 잘 돼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할머니가 그러면 그러실수록 저 역시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혼자 힘으로 공부를 했어요.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바랬던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검정고시에 모두 붙게 되었죠. 그땐 정말 제가 금방이라도 무언가 될 듯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의 문턱이 너무 높아 그 이상은 욕심낼 수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최종 학력에 고졸이라고 쓸 수 있게 된 것에 만족해야 했어요. 당시 저에게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소설가는 글만 잘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퇴근하고 저녁 때가 되면 책을 읽거나 습작을 했어요. 언젠가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꿈을 꾸면서요. 그 당시 새 책을 사는 게 부담스러워 멀리 있는 헌책방들을 다녔어요.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죠. 제 남편은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는 사장이었어요. 제가 책방에 갈 때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이후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더니 어느새 전 남편한테 호감을 갖게 됐죠. 그 뒤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책방에 갔고 책을 보는 척하면서 남편의 얼굴을 몰래 훔쳐보곤 했어요. 물론 매일 책 한 권씩 꼬박꼬박 사왔고요. 뭐라 말을 붙여보고 싶었지만 저에겐 그럴 용기는 차마 없었고 애만 태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온 책을 저녁에 읽고 있는데 책 안에 작은 메모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혹시나 하는 기대로 메모장을 펼쳐봤어요. 하지만 메모장 안엔 책 제목들만 여러 개 적혀있을 뿐이었죠. 먼저 책 주인이 적어놓은 메모장인가 보다 하고 저는 실망한 채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운영하는 헌책방에 갔어요. 그날도 책을 읽으면서 남편을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그날따라 남편의 행동이 조금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저는 저 때문에 그런가 싶어 보던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가게를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제 뒤에서 "저기요"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네?" 저는 놀라 대답했죠.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말을 할 듯 말 듯 망설이다가 "지난번에 추천해드린 책들 제가 챙겨놨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얼굴을 붉히지 뭐해요. 알고 보니 제가 이 앞에 사간 책에 들어있던 메모는 먼저 주인 것이 아니라 남편이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에 제목을 적어놨던 거였어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친한 책방 주인과 단골 정도로 친해졌고 얼마 뒤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로 등단한 소설가였어요. 저는 저의 꿈을 이미 이룬 남편이 너무나 멋져 보였죠. 비록 무명이라 벌이는 없는 작가였지만 저는 아무 상관 없었어요. 원래 예술은 배가 고픈 직업이라잖아요. 그때 당시는 콩깍지가 단단히 씌인 때라 돈은 제가 벌면 되고 책방도 운영하니 우리 두 사람 먹고 사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었죠. 저는 은근히 남편의 청혼을 기다리면서 연애를 이어갔고 드디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날도 얼굴과 귀가 빨갛게 달아올라서는 자기는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저랑 만나다 보니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그 말이 어느 프로포즈보다 더 좋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을 해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남편의 부모님이셨어요. 솔직히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워낙에 완고하시고 깐깐하셨거든요. 남편은 혼인신고만 하고 그냥 같이 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선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드레스는 입어봐야지 싶어서 조촐하게라도 결혼식은 하자고 고집을 부렸죠. 게다가 제가 워낙에 가족의 정이 그리웠거든요. 조금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났지 뭐예요.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저희 할머니였죠. 할머니는 정말 딱 봐도 초라한 행색으로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하셨고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편이 좋지 않아서요. 얘가 우리 집 생활비를 대고 있는데 그건 끊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아직은 둘 다 어려서 얘 돈 없으면 우린 딱 굶어 죽어요. 그러니 사돈, 나머진 내 아무 말 안 할 테니 그것만은 부탁합니다. 저는 할머니를 말려보려 할머니의 허벅지를 쿡쿡 찔러도 봤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제 손을 뿌리치시고 당신 말만 하셨어요. 그리고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개걸스럽게 음식을 드시는데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니까요. 첫 만남부터 이런 창피를 당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따로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시아버지와 남편 몰래 부르셨어요. 아가씨, 오늘 처음 봤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도 우리 아들이 나이도 많고 벌이도 별 볼 일 없어서 뭐라 말할 처지는 안 되지만 이런 처가는 우리도 좀 그러네요. 그러니 아가씨가 우리 애한테 잘 얘기해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마 했는데 역시나였죠. 저는 식당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지만 기다릴 남편과 어른들이 계시니 이제 그만 나가야지 하고 나왔는데 할머니가 세면대에서 맹물로 입가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화가 대폭발을 해버렸어요. 어쩜 할머니는 이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말해?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야? 야가 비싼 밥 먹고 헷가닥 했나? 뭔 소리래? 나 할머니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 할머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 시집가면 돈 끊길까봐? 어디 처녀 귀신이라도 붙었어? 네 결혼 파투 난 걸 왜 할매 탓을 해? 그냥 이럴 바엔 고아였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건데? 아이고 연병하고 자빠졌네. 할머니는 분을 쏟아내는 저를 두고 태연하게 화장실을 나가셨어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 말도 없는 저를 보며 상황을 대충 짐작을 했는지 거봐, 그냥 내 말대로 하지. 괜히 이 사단을 만들었어. 저는 남편의 말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터져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저를 꼭 안아주며 난 자기 외에는 아무랑도 결혼할 생각 없어. 그러니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땀만 먹지 말고 그냥 나랑 살자.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고마워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 뒤 저희는 식은 생략하고 혼인신고를 했고 반지하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저희가 식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되었고 어머니가 득달같이 남편의 책방으로 찾아와 저를 부르셨어요. 남편한테 4살 아래 먼저 시집간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게에 와서 남편한테 선자리를 내밀다가 남편을 통해 이미 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게 화근이었죠. 책방 앞에 도착해 긴장하며 안으로 들어가니 시어머니의 얼굴은 딱 봐도 화가 잔뜩 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한 결혼 물을 수도 없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이니 눈 딱 감고 각오했죠. 아가씨, 아니 저기 내가 분명 그때 알아듣게 말하지 않았나? 시어머니는 차마 저를 며느리라 부르지 못하고 화를 참으며 말을 이어가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부족한 거 알아요. 그래도 이 사람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도 잘해서 인정받고 싶어요. 부족한 걸 알면 그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시어머니는 꾹꾹 누르고 있던 화를 끝에 가선 어쩌지 못하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셨어요. 제가 하자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떡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며 다가와서 저를 자기 뒤편에 숨겼어요. 그런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고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럼 그냥 혼인신고나 하지 말고 살지. 식도 못 올리면서 왜 신고까지 해? 아버지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거 몰라? 시어머니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았어요. 차라리 동거나 하다 깨졌다면 모든 게 비밀로 넘어갔을 텐데 혼인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이력이 남아 들킨 거였어요. 내쳤던 아들이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아들이 어디에 사는지 누구랑 함께 지내고 있는지 조회를 해보셨나 봐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죄인인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애만 달았고 남편은 이제 자기 인생 그만 놔두라며 버티고 있고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은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환경이 이렇듯 시끌시끌하니 작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았고 저는 저대로 이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고민이 깊어만 갔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 손주였죠. 그때 당시 많이들 하던 구닥다리 방법이었지만 그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으니 남편에게 아이부터 갖자고 말했죠. 넉넉한 살림이 아니어서 반지하는 좀 면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껏 임신을 미뤄왔었는데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니 남편도 별다른 도리가 없었는지 그러자고 했어요. 저희는 노력 끝에 이듬해 가을쯤 첫째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어요. 내심 남편은 딸을 기대했었지만 저는 아들이어서 더 좋았어요. 저도 저희 할머니 영향을 받았는지 아들이면 시댁에서 더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어요. 손자가 생기니 시아버지께서 마음을 좀 푸셨고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너무 기뻐서 저희 아이가 복덩어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댁에 가니 남편과 아들은 환영받고 저는 푸대접이었죠. 밥을 먹으러 오라더니 한마디로 저더러 밥하고 치우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달력을 하나 던져주시는데 빽빽히 제사와 집안 대소사가 적혀있더라고요. 네가 우리 집 장손을 낳았으니 이제 네 몫이다. 시아버지는 제게 차갑게 말씀하셨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저희 아들만 물고 빠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평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사가 있었고 집안 어른들 생신과 기념일 등을 챙기느라 그날 이후 저는 시댁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려야 했어요. 그렇게 3년 정도 지나자 저는 둘째를 임신했고 그때는 조금 편의를 봐주는가 싶더니 제가 아이를 낳자 몸조리할 시간도 아깝다는 듯
또다시 집안일로 불려다녀야 했어요. 둘째 아이는 딸이었는데 혹시 딸이어서 그러시는 건가 했지만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이겠어요. 제 처지는 달라질 게 없는데. 그렇게 꼬박 9년을 살았습니다. 9년 동안 혼자 집안일을 다 챙겼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단 한 번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꼬투리 잡기 일쑤였고 시아버지 앞에선 어쩐지 더욱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전 집으로 돌아오면 괜히 남편에게 성질을 부리곤 했어요. 그러던 중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사기였죠. 몸도 쇠약해지신 데다 전이도 연세에 비해 빨라서 정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미운 정도 정인가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제가 글쎄 울고 있더라고요. 살아생전 며느리에게 정 한 번 주시지 않고 떠난 시아버지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땐 왜 그렇게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질게 구셨던 그 모습 하나하나도 정이부터 그리웠는지 살아생전 아버님 모습을 곱씹으며 그렇게 울었나 봐요. 그런 제 모습이 신기했는지 아니면 기특했던 건지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군요. 이제 제사는 애들 조부모님하고 내 시아버지 정도만 하자꾸나.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 시아버지가 워낙에 자기 집 일이라면 융통성이 없어서 그 많은 제사랑 대소사를 다 챙겼는데 이제 뭐 네 시아버지도 죽고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저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너무 놀랐고 그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면 다른 어른들께서 뭐라 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고 그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오늘 내 식구 다 데리고 내 집에 가서 자거라. 그리고 별다른 일 없으면 얼굴 보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시어머니는 당신 말만 하시고 가시는데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이 상황은 뭘까 생각했어요. 저를 예뻐하지 않으신다는 건 알았지만 보지 말자니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어요. 그날 이후 저도 악에 받쳐서 시어머니께서 하자시는 대로 했어요. 몸이 기억하는 제사와 대소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른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지냈죠. 물론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든 생각으론 집안 재산에 대해 일절 주시지 않으려고 미리부터 그러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애당초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아서 별로 억울하지도 않았죠. 그렇게 3년인가 4년인가 흐른 어느 날 시누이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지 뭐예요. 시어머니한테 치매가 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놀라서 상태가 어떠신 거냐 물었고 건망증이 심해지셨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새언니, 미안한데요. 저는 아이도 이제 수험생이고 남편도 뭐라고 해서 집을 비울 상황이 못 돼요. 그러니 언니한테 부탁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시누이의 말을 듣고 기가 찼어요. 자기는 힘드니 치매에 걸린 자기 엄마를 저한테 돌보라고 말하는 시누이가 괘씸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치매라니. TV에서 보면 씻는 거며 먹는 거며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야 하던데 저도 사람인지라 덜컥 겁이 나서 하겠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말로 딸도 못하는 걸 왜 제가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고민하는 저에게 남편은 당신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마. 내가 본가에 들어갈게. 이러지 뭐예요. 저는 차마 남편에게 그러라고 하지 못하고 다음날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뵈러 가봤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도우미 아주머니가 한 분이 계셨고 그때까진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으셔서 어머닌 저를 보시곤 대뜸 내가 여기 왜 왔냐고 역정을 내셨어요. 차마 시누이한테 어머님이 치매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말은 못하고 요즘 제가 너무 집에 소홀했던 것 같아 한번 와봤다고 대충 얼머부렸죠. 그리고 슬쩍 안방과 화장실 등을 둘러보는데 로션의 뚜껑이 엉뚱하게 닫혀있고 물건들이 다
제멋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평소 깔끔하신 성품이라 매일 쓸고 닦고 정리 하나는 정말 기가 막혔던 분인데 저는 슬쩍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가서 어머님이 좀 어떠시냐고 물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냉장고 안을 보라고 하셨죠. 저는 냉장고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글쎄 냉장고를 장롱으로 생각하셨는지 옷과 이불을 마구 쑤셔 놓았더라고요. 정리하라고 안에 물건을 빼기라도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달려와 난동을 부리신대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를 혼자 두는 게 조금 위험해 보인다면서 저에게 가족들과 상의해 결론을 내보라는데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 짐가방을 꾸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시어머니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았거든요. 짐을 싸는 내내 한편으론 어찌나 화가 나는지 이놈의 팔자는 어떻게 편한 꼴을 못 봐. 투덜대며 시어머니 수발을 들으러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아이들을 두고 말이죠. 그 탓에 저는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정작 내 새끼는 챙기지도 못하고 저를 싫어라 하는 시어머니를 챙겨야 한다니. 그 후 제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밥을 드셨는데도 식사를 안 하셨다고 우기시고 씻자고 하면 저에게 물건을 마구 집어 던지셨거든요. 그리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대소변 실수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하시는데 정말 제가 먼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낮에는 오시니 그나마 조금 괜찮지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밤은 너무나 길고 잔인했어요. 어머님의 기억은 점점 쇠해지셨고 급기야 저를 몰라보시는 지경에 이르렀죠. 어떤 날은 저를 보고 엄마라고 하시면서 대성통곡을 하셨고 어떤 날은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저희 머리끄댕이를 잡으시는데 이젠 정말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쨍그랑 소리가 아주 크게 들리지 뭐예요. 글쎄 시어머니께서 당신이 그토록 아끼시던 집안의 큰 화분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지 뭡니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는 큰 소리로 어머니를 말리며 소리쳤어요. 제가 말리는데도 어찌나 힘이 세신지 그 뒤로 화분 2개를 더 깨시곤 화분 조각에 다치셔서 피까지 보시고서야 끝이 났어요. 나중에 도착한 시누이와 저희 남편이 이 난리통을 고스란히 보게 됐고 상의 끝에 어머니를 치매 노인들을 모시는 요양시설로 옮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돈이 문제였어요. 시설에 맡기는 비용을 가지고 시누이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는데 그간 어머니를 모신 제 공도 모르고 오빠니까 비용 대부분을 내라는 시누이 말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 큰 싸움을 벌이게 되었죠. 사실 저희도 남편이 하던 가게를 정리해서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물러날 수 없었는데 순간 그렇게 무뚝뚝하던 저희 남편이 울더라고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고 자기가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났대요.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가지고 있던 카드 3개를 번갈아 긁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시설로 보내고 저는 조금 편해진 듯 했지만 몸만 편할 뿐 마음은 오히려 전보다 더 불편했어요.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그렇게 화를 내서 마음이 불편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어쩌고 계실지 신경이 쓰여서 요양시설로 찾아갔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고 저희 어머님이 계신 병실로 조용히 들어갔는데 어머님이 색종이에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머님은 저를 쓱 한번 쳐다보시곤 다시 그림만 그리셨어요. 뭘 그렇게 그리시나 슬쩍 보니 형태도 알아보기 힘든 무언가를 아주 많이 공들여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뭐 그리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어머님은 저에게 당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시며 우리 며느리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뜻밖의 대답에 전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곤 이내 이 그림이 어딜 봐서 나라는 걸까 의아해서 다시 물었죠. 며느님이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금방 저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시는데 기분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구박만 하실 땐 언제고 누가 당신 며느리 못생겼다 하니 화를 내시는 모습에 어쩐지 뭉클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팔자가 꼭 내 팔자같이 불쌍한 애예요. 시집 오기 전엔 제 할머니한테 온갖 구박받고 남들 하는 결혼식도 못 올리고 시집 와선 죽어라 일만 했죠. 정신도 온전치 못하시면서 그런 기억은 어찌나 또렷하신지 저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 제 사정도 모르시고 어머님은 계속 당신 얘기를 쏟아내셨어요. 그런데 애들 아빠가 워낙에 성질이 고약한 양반이라 고생하는 며느리 잡을까봐 내가 더 모질게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색깔 고운 종이에 그리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죠. 몰랐어요. 어머님이 절 위해 일부러 그러셨다는 걸. 전 정말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원망했었고 누구보다 미워했었죠. 어쩌면 시아버지보다 더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보호해 주시려고 하신 행동이었다니. 가슴이 아파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 없더라고요. 그 길로 화장실로 달려가 꺽대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요양시설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했고 얼마 뒤 어머님을 본가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다시 짐을 싸서 어머님 곁으로 갔고요. 증상은 더 심해져서 몸은 더 고되었지만 어머니의 진심을 알았기에 그건 그저 육신의 고통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 어머님께선 잘 드시지도 못하고 기력도 쇠해지셔서 이대로 먼 길 떠나시면 어쩌나 저는 늘 가슴을 졸여야 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한 번은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군요. 어머님께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어쩐지 그게 저에게 하시는 마지막 인사인 것 같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3일 뒤 저희 어머님은 정말 자는 듯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어머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던 마지막 그 모습이 떠올라서 전 오열을 하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애미 정도 모르고 컸던 저를 유일하게 불쌍히 여겨주셨던 어머님. 그 진심을 영영 몰랐다면 평생 당신을 미워하며 살았을 저는 어쩌라고 그렇게 표현 한번 않으셨는지. 야속하고 죄송하고 사무치게 그리워서 저는 눈물로 어머님을 보내드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눈시울부터 붉어지곤 해요. 정말로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전 그땐 저희 시어머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여느 집 모녀처럼 지지고 볶고 애틋한 정을 나누며 다시 한번 어머님과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족들과 따뜻한 정 나누시면서 행복한 겨울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됐습니다. 12일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축의금 계산법에 지금 환장할 지경입니다. 결혼한 그 해에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투병하던 병으로 돌아가셨고 남편이 3남매 중 막내입니다. 첫째 형, 둘째 누나 모두 결혼했으나 경제적 사정은 여의치 않습니다. 그 흔한 상조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고 형제들이 모두 회사도 변변찮아 회사에서도 장례 도움 주는 거 없더군요. 그래서 처녀 때부터 제가 저희 부모님 돌아가실 때 쓰고자 들어놨던 상조 11년 납입, 6년 납입하고 잔금 반 정도 남은 거 상조회사 연락해서 상 치렀습니다. 잔금이요? 당연히 제가 냈죠.
게다가 제 손님 정말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며 친구, 가족, 친척들까지 모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죠.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때 저는 시아버님 돌아가셔서 슬픈 거 외엔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이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싶었죠. 그렇게 1년 지나고 아이 임신했고 시어머님도 참 좋아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서운한 일 한두 가지 아니었지만 각설하고 돌잔치 당일날 시댁에서 시어머니 한 분 오셨네요. 아주버님, 형님네 식구,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가 찼습니다. 인원 보증 60명 했는데 신랑 측 손님이라곤 시어머니, 신랑 친구 8명, 회사 동료 11명 해서 총 20명. 그 외엔 모두 제 손님이었습니다. 총 오셨던 분들은 84분이셨고요. 저희 친정엄마는 손주 돌이라고 돌반지 한돈, 현금 100만 원 주셨고 그 외에 친인척들도 30만 원, 50만 원, 많은 액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돌잔치 계산하고 나서도 꽤 많이 남았고요. 돌잔치 끝나고 집에 와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잘 들어왔다고. 근데 대뜸 돈 얼마 벌었냐? 이러대요. 어이가 없어서 잘못 들었나 싶어.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남겼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산 안 해봐서 모르겠다.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 했더니 남편 손님들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나중에 그 사람들 잔치할 때 신경 쓸 거 아니냐고 하대요. 시어머님 돌반지 한돈 해주신 것 말곤 없었고요. 신랑 친구들도 다들 10만 원씩 했고 회사 사람들은 5만 원, 10만 원 했더라고요. 더군다나 형제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안 오셨고 봉투도 안 들려보냈네요. 울 신랑 돌잔치 내내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께 대략 200만 원 정도 남편 손님들 쪽에서 들어온 것 같다 얘기했죠. 저보고 이름이랑 얼마 했는지 적어서 문자로 보내라 하더군요. 그게 왜 궁금한지 도무지 이해는 안 됐지만 시키는 대로 적어서 보냈죠. 총 175만 원이더라고요. 문자 받고는 다시 전화 와서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봉투 이름 다 확인했냐? 내가 본 아는 얼굴만 4, 50명은 되더라 하시더라고요. 신랑 쪽으로 들어온 건 그게 다라고 했더니 한숨 한번 푹 쉬시고는 알겠다고 전화번호 보낼 테니 월요일날 송금하라고. 전 진짜 제가 헛소리 들은 줄 알고 네? 뭘 송금해요? 이랬더니 그때부터 다다다다 쏴 붙이시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 내 아들 손님이고 내 손주 때문에 들어온 돈인데 네가 가지려고 했냐고. 사람이 양심 좀 있으라고. 내가 먼저 전화하기 전에 전화해서 얼마 들어왔다.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물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 그냥 쓰라고 했을 텐데 지금 너 하는 꼬라지 보니 주고 싶지 않다고. 그 돈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빡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쏴 붙였어요. 그럼 어머니도 아버님 장례식 때 제 손님 앞으로 들어온 돈 정산해 주시라고. 그거 어차피 제가 그분들 경조사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어머님이 가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고 하니 대성통곡을 하고 우시네요. 나 참. CM이 돈 없다고 무시한다느니 시댁을 우습게 알아서 막 간다느니 지네 친정에 돈 좀 있다고 사람 깔본다느니 별소리를 다 하시더니 돌반지 내놓으래요. 알겠다고 월요일날 택배로 보낸다고 하니 지금 당장 들고 오라. 난리가 나서 신랑 보고 가져다 드리고 오라고 옷 입혀서 반지 들려 보냈습니다. 남편 시댁 도착하자마자 전화 와서 잘못했다고 빌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반지 갖다 주라고 남편을 보냈냐고 욕을. 어머님께 신랑 바꿔달라고 해서 신랑 받자마자 어머님도 들으라고 아주 큰 소리로 이혼하자고, 너 같은 놈이랑 못 살겠다고, 어디서 그 거지근성이냐고 소리 지르고 전화 끊었네요. 남편놈 3시간 있다 기어 들어와서는 아무 말 없이 옷 갈아입고 자네요. 안 그래도 형제들 돌잔치 코빼기도 안 베고 친구 동료들 많이 안 와서 속상할 텐데 애꿎은 신랑이 다 뒤집어 쓰고 병신돼 버렸네요. 젠장, 그 175만 원 먹고 떨어지라고 줘버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짜증나는 밤이었어요. 이렇게 글 써놓고 침대에 누워 눈만 감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도 내일부터 다시 돌쟁이 아기랑 정쟁을 치르려면 자야 된다고 최면을 걸고 있었는데 제가 잔다고 생각했는지 신랑이 쓱 일어나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지질이 궁상맞게 새벽 4시에 소주 꺼내 식탁에 앉아 올리고 있더라고요. 누가 뭐래도 내 신랑인지라 쫓아가서 손을 잡았죠. 하고 싶은 얘기 있음 하라고. 겁나 쪽팔린대요. 벙어리 된 것처럼 한마디도 못하겠다고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온대요.
엄마가 돈 욕심 남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시댁 가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화내니까 엄마가 별이 별불만을 다 쏟아내시더래요. 그 불만이 뭔지 한번 드러나 보자니까 신랑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매월 용돈 보내지 않은 것, 추석 설날에 용돈만 주고 음식값은 따로 챙기지 않은 거, 애 낳고 산후조리 해준댔는데 기어코 산후조리원 들어간 거, 친인척 경조사 얘기해도 돈 보낸다는 소리 없었던 것 등 모두 돈에 관련된 거더라고요. 특히 용돈 부분 참. 이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하나 봐요. 제가 신랑 연애할 때 닥달해서 시아버지 보험을 하나 들어놨어요. 그 보험 들어놓은 거에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나왔거든요. 수익자가 신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버님이 생전에 투병하시느라 살던 집도 팔고 전세로 살고 계신 게 안쓰럽고 해서 그 돈 다 갖다 드리라고 아버지 목숨값 당신이 가는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어머니 드렸는데 그때 형이랑 누나랑 틀어졌어요. 왜 자기네들이랑 상의 한마디 없이 어머니 줬냐고. 우리 신랑 저랑 7년 연애하고 결혼해서 3년째 살고 있으니 저 이 사람 10년 봤거든요. 착해서 삽니다. 병신 쪼다같이 착해서요. 지가 손해봤음 받지 남들한테 쉬는 소리 못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악역은 모두 제 몫이네요. 빙신이 형 누나들한테 한마디도 못하고 사과하고 왔다길래 불같이 화가 나서 제가 뒤집었습니다. 그 돈 우리 신랑 앞으로 나온 돈이다. 당신들이 누굴 주던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요. 어머님이 그 돈 5천 첫째 아들 사업자금 되셨더라고요. 목숨 걸고 나쁜 년들 각오하고 뒤집었는데 어머니가 홀랑 돈 갖다 줘버리니 제가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 뒤로 용돈 끊었고 그 밑으로 줄줄이 있는 멍멍이 소리 씨부리던지 말던지 한쪽 귀로 쭉쭉 빼면서 살았어요. 아무튼 이번에도 병신된 울쪼다 신랑 불쌍하고 짠해서 꼭 안아주고 천륜을 어떻게 내 손으로 끊겠냐마는 당신이 천륜을 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내가 아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예쁜 무지개 다리를 놔준다고 하고 파이팅 있게 잤습니다. 아침 8시에 시어머니 전화 오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집으로 오신다고. 건너오시라고 했고 신랑 회사 보낼까 했지만 무슨 사단이 어떻게 나든 결말은 함께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반차 내고 기다렸습니다. 9시 반 되니 어머니 집에 도착하셨는데 손에 뭘 들고 오셨더라고요. 앉지도 않고 저한테 시아버지 장례식 조의금 장부 툭 던지시더니 네 손님 체크해라. 오늘 중으로 정산해주마. 이러시대요. 어머님은 그렇게 하면 제가 잘못했다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식탁에 앉아 이름 보면서 체크하고 빈종이 가져와 따로 리스트 적고 있으니 기가 차고 코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 체크하고 전부 계산해보니 825만 원이 제 앞으로 들어왔네요. 몰랐는데 저희 친정엄마, 이모, 삼촌, 외갓집 식구들이 다들 50만 원씩 크게 하셨더라고요. 딸년 시집가서 시댁이 밉보이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 리스트 작성하면서 울컥해 울었네요. 리스트 다 적어서 드리자 생각보다 큰 금액에 놀라셨는지 한참 말없이 계시더니 넌 나한테 할 얘기 없니? 그러시더라고요. 할 얘기 있다고. 리스트에 적은 825만 원에 시아버지 상조해드린 490만 원도 더해서 주시면 된다고 하니 어처구니 없던 얼굴로 저 보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얘기했어요. 어머니께 할 만큼 했고 돈 드릴 만큼 드렸고 며느리 도리 운운하시는 거 다 해드렸어요. 용돈은 왜 못 받고 계시는지 스스로 아실 테니 얘기 더 이상 안 할게요. 설 추석마다 30만 원씩 드리는 거 적은 금액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 크게 봐서 음식하는 집도 아니고 명절 전날 마트 가서 같이 장 보고 개선 아범카드로 하는데 음식값 따로 챙겨달라는 거 웃기고 억지죠. 산후조리원 350만 원에 했다 하니 그 돈 탐나서 들고 내려오면 산후조리 해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산후조리원이랑 똑같이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돈 어머니께 드리고 조리도 제대로 못해서 앞으로 아파야 되는 건 내 몫인가. 이해 안 돼서 산후조리원 들어갔어요. 친인척 경조사 얘기하셔서 어디서 언제 하냐 가까운 데면 가겠다는데도 오지 말라 돈만 보내라 하시는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경조사 있었던 친인척한테 추계해줘서 조의해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들었어요. 어머니 얼굴에 똥칠하는 걸까봐 거기다 전화해서 내가 보낸 축의금 잘 받으셨냐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한 30분을 저 혼자 연설을 했네요. 막장 드라마의 결말처럼 시어머니는
전현 때문에 내가 나가 죽어야지. 못 살겠다고 가슴을 탕탕 치시며 비련의 여주인공이 돼서 나가셨습니다. 뭐야, 왜 저렇게 나가? 정말 자기가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신랑도 진절머리 났는지 안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냥 끝낼 시어머니가 아니지. 이제부터 전 그냥 이 구역의 미친년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저희 친정은 일남이녀로 제가 장녀, 둘째 여동생,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쯤 신랑이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했을 즈음 제 친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사돈댁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차분히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 딸이 시아버지 장례 비용을 이제와 토해내라고 한다. 난 이렇게 무서운 며느리 진절머리가 나니 애들 이혼시키자고 하셨다네요. 저 이번 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치만 시어머니 간과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절머리 나는 무서운 며느리 키운 우리 엄마에게 무슨 좋은 소리를 듣겠다고 전화를 하셨나 싶네요. 우울 엄마의 매서운 양육 스토리를 풀자면 2박 3일이 걸리니 그 부분은 고이 접어두고 친정엄마가 그러셨답니다. 사돈,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전화하셔서 큰 소리 낼 정도의 일이라면 애들 앉혀놓고 어른으로서 혼낼 건 혼내고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사리분별 못하는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말귀 못 알아듣는 동물도 아닌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애들 이혼시키자고 얘기하시는 연유가 뭐냐. 지들 좋다고 결혼했지 내가 결혼하라고 등 떠민 거 아니다. 내 딸이 천사같이 마냥 착하고 고분고분한 아이는 아닌 거 알지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막대 먹은 아이라고 욕먹을 애도 아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시가에서 벌어진 일은 시가에서 해결하셔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갑자기 껴들어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고 전화 끊으셨답니다. 궁금한 동생이 엄마 붙들고 늘어져서 무슨 일이냐 뭐라 그러시더냐 계속 고체봤지만 엄마한테 돌아온 답변은 네가 알아서 뭐하게 밥이나 먹어. 역시 우리 엄마. 동생의 전화를 시작으로 제 핸드폰은 콜센터가 돼버렸네요. 우선 신랑의 첫째 형, 그러니까 저한테 시아주버님이 전화를 먼저 하셨더라고요. 재수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잘못했든 잘했든 어른이신데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일을 왜 그렇게 만드냐.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와서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우시더라. 노인네가 돈이 어딨어서 당장 그렇게 큰 돈을 주겠냐. 더군다나 그 돈 우리 아버지 당내 조의금이었다.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그 돈 달라고 하냐. 기가 차더라고요. 큰아주머님은 사실 이번에 어머님 얘기를 들어도 득달같이 전화할 거라 생각지도 못한 인물 1인이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절대 저랑 마주치면 안 되는 인물이거든요. 아주버님이요. 우리 신랑을 당신 지갑으로 알던 인간 말종이죠. 군 제대하고 서울 올라와 직장 잡고 원룸으로 이사 온 다음 날 옷 한 보따리 싸들고 신랑 집에 얹혀 살기 시작했거든요. 그뿐인 줄 아세요? 생각해놓은 사업 아이템은 뒤지게 많아요. 돈이 없는 게 문제죠. 남의 돈으로 사업하려고 드는 천하의 몹쓸 인간인데요. 우리 신랑 착실하게 직장 들어가서 200만 원, 250만 원 월급 받아오면 최저 생계비만 제외하고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다 뺏어갔습니다. 저랑 연애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사실 알고 나서 저랑 같이 적금 붙게 하고 보험 들게 하고 청약 들게 하고 이래저래 돈 묶어버리면서 돈줄이 끊겨버리자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줘서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짐 싸들고 튀어 3년간 연락 없었던 개차반이시고요. 그 3년 동안 더 악착같이 모아 전세 6천짜리 투룸으로 이사갔다는 소리 듣고 다시 기어들어와 빌부터 빌빌대며 10만원만 20만원만 하다가 서울에서 직장 다니던 신랑이 갑자기 경기도권으로 발령나면서 계약기간은 남아있어 바로 방 못 빼고 경기도권에 다시 원룸 월세로 방 잡고 형한테 계약기간까지만 살다가 형도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어쩔 수 없지 뭐 하시더니 계약기간 만료되기 전에 방 빠진 거 말 안 하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지가 받아서 전세금 6천 들고 나른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입니다. 털털 빈털털이 된 우리 신랑 진짜 힘들어했고 그렇게 내년에 결혼하자가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안해로 바뀌었죠.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다독이며 다시 돈 모아서 저랑 결혼할 때 3천 겨우겨우 모았습니다. 울 부모님 그런 신랑 더 끌어안으셨고 우리도 결혼해서 단칸방에서 연탄 떼면서 시작했다.
월세로 시작하는 거 흉 아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집 사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된다 하시면서 제가 모은 8천만 원 중에 난데없이 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보내준 비용, 그동안 키워주고 먹여준 값으로 5천만 원 갚으라고 닥달하시더니 신랑이랑 저랑 둘 다 딱 3천만 원씩 들고 결혼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5천만 원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신랑 기죽을까봐 그러셨다고요. 너무 고마웠습니다. 형이 6천만 원 들고 튀지만 않았어도 신랑 1억, 저 8천 해서 어디 전셋집이라도 해서 시작했을 텐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빡치네요. 아무튼 저에게는 진짜 살면서 마주치지 말아야 할 인물이기에 거침없는 막말이 막 나갔죠. 돈이나 갚고 그런 소리 하시라고 어디서 형 노릇이냐고. 아주버님 하는 짓 보면 가족이란 것만 빼면 사기꾼이나 다름없다고. 나보다 나이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라며 앞으로 나한테 아주버님이라는 단어로 불리고 싶으면 이만 전화 끊으라고 했죠. 네,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분 제 눈치는 엄청 보시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보셔야죠. 동생 돈을 지금까지 1억을 해서 드셨을 텐데 가족이라는 미친 이름을 내세워서 갚지도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눈치라도 봐야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에겐 전화해서 좋을 거 없다고 판단했는지 신랑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잽싸가 빼앗아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로 뭐 그래, 할 거 뻔하니까요. 신랑에게도 선전포고를 했죠. 나 당신 10년 봤어. 10년 본 동안 오늘이 최악이야. 지금까지 당신 식구들한테 지갑 취급당하면서 돈 뺏기고 산 거 당신 인생이니 뭐라 안 할게. 그치만 인젠 달라. 나랑 아들내미 생각해서라도 그따위로 살지 말자.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피해받지도 말고 살자.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눈물이 한 바가지 고였더라고요. 신랑 전화기가 꺼져서인지 제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와, 둘째 아주버님이더라고요. 차남댁,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한 어머니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라. 지금까지 많이 참아온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더 참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 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한참 울다가 지금 가셨다.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도 저한테 이러시는 거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쉽게 전화하실 수 있는 거였으면 돌잔치 당일날 축하한다고 한마디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연락도 없고 얼굴도 안 비추셔서 전 한국에 안 계신 줄 알았네요. 우리 신랑이 아주버님 애들 돌잔치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둘 돌잔치 다 쫓아다니고 돌반지에 돈 20만 원씩 넣어서 2번 똑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것만 해도 돈 빼기예요. 우리는 땅 파면 돈 나오는 거예요? 돈 쓸데없어서 전전긍긍하다 조카들 돌 챙긴 줄 아세요? 했더니 여기서 돌잔치 얘기가 왜 나오냐고 하시더라고요. 왜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는지, 왜 내가 이렇게 광분에 미친년 널뛰듯 뛰어대는지, 당신들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에 대해 차분히 얘기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 돌잔치에 일부러 참석 안 한 건 아니다. 차남댁한테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실은 지난 일요일에 어머님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첫째 형님네 연락이 와서 같이 저녁을 먹고 얘기를 나누게 됐다. 그러다 지난번 어머님 생신 때 얘기가 나왔대요. 그때 형님과 형수님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는 얘기를 꺼내셨고 내 와이프도 넌지시 지금까지 있었던 불만을 얘기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여자들끼리 잔치에 형제들이 안 가면 창피할 것이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러면서 같이 가지 않기로 약속이 된 모양이더라. 그래서 못 가게 된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기가 차네요. 지난 어머니 생신 때 일이 뭐냐면요. 결혼한 지 3년 됐고 어머니 생신이 10월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결혼을 5월에 하는 바람에 꼬박 3년 모두 어머님 생신을 챙기게 됐죠. 첫 번째 해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마음도 울적하실 것 같고 이래저래 기분 전환이 필요하실 것 같아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물론 경비는 80% 저희가 냈죠. 어머니와 저희 부부만 가자니 좀 마음에 걸려서 비행기 값과 숙박비만 저희가 내기로 하고 첫째 형네, 둘째 누나네를 모두 불렀는데 렌트, 기름, 식사 비용 대부분 저희 몫이었습니다. 뭐 불만 없습니다. 저희 신랑도 월급이 이제 400 가까이 되고 저도 그때는 임신 전이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대기업 5년차 대리였기 때문에 월급이 400 가까이 됐으니까요. 둘이 합쳐 800 벌어댔는데 그깟 가족 행사 한 번 못 쏘냐 하는 심정으로 베풀었습니다. 두 번째 해
어머니 생신 한 달 앞둔 추석 모임 자리에서 첫째 형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여행 어디로 가? 라고요. 석 달 뒤 출산을 앞두고 있었고 여행은 무슨? 이라는 생각에 그냥 밥이나 먹자고 했어요. 물론 어머니께는 현금 100만 원 따로 드리면서 생신 때 같이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야 되는데 출산을 앞둬서 그러지 못해 죄송하게 됐다며 아기 낳고 또 놀러 가자고 살랑거렸죠. 저희가 100만 원을 드리면서 어머니가 내심 첫째와 둘째에게 너희는 뭐 없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 때문에 내년엔 따라하지 말고 돈 모아 하자고 들들 볶더라고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 알겠다고 내년부터 같이 하자 하고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해, 올해 생신이네요. 첫째 아주버님이 어머니께 생신 선물로 뭘 드렸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자 안마기가 갖고 싶다고 하셨다고 카톡으로 모두 소환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바디땡땡에서 나온 안마기가 200만 원 정도 하더라. 이게 제일 좋다는데 기왕 사드리는 거 이거 사드리면 어떻겠냐. 뭐 따로 알아보는 것도 귀찮았고 알겠다고 그걸로 하자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질문이 참 어처구니 없더군요. 막내야, 너네 집에서 얼마 할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버님? 얼마를 하다니요? 200만 원 n분의 1에서 내는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이 그러시더군요. 막내네 집은 경제적 사정이 괜찮으니 조금 더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재빠르게 둘째네는 얼마일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한참 뒤 둘째 누나 30만 원이라고 하대요. 그러더니 첫째 형님이 우리 집도 여유가 별로 안 돼서 30만 원 똑같이 맞출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 참,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싶더라고요. 그럼 200만 원대 안마기에서 60만 원 제외하면 140만 원이 넘는데 그걸 우리 집에서 다 부담하라는 소리냐? 라고 했더니 묵묵부답. 됐다고 장난들 그만하시라고 우리도 돈 없다. 애 낳고 현재 신랑 외벌이로 산다. 월세로 시작해서 2년 지나 아기 낳고 겨우 전셋집으로 이사 왔다. 탈탈 털어야 10원 한 장 없으니 똑같이 n분의 1 할 거 아니면 안마기는 사지 말자. 그냥 똑같이 30만 원씩 어머니께 현금으로 드리던가 아니면 90만 원대 안마기로 알아보는 게 좋겠다. 얘기하고 전 단체 카톡방을 나왔습니다. 더 볼 것도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 제 행동이 첫째 형님, 둘째 형님에게는 아주 싸가지가 지천으로 없는 올케였나 봅니다. 아무튼 시어머니의 생신은 그냥 30만 원씩 각자 드리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때 앙금을 돌잔치로 대받아 치셨다는 얘기였죠. 둘째 아주버님께 다시 전화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앉혀놓고 얘기했죠. 난 계속 이렇게 병신처럼 못 살겠어. 니네 집 식구들 거지근성 정말 지긋지긋해. 베풀어주면 고마운 줄 모르고 더 달라 더 달라. 나는 돈 찍어내는 기계를 집에 두고 살아? 당신과 나의 노동의 대가는 당신네 식구들 배불리 먹이고 입히는 거야? 당신이랑 나 삼천에 월 40만 원 월세로 시작했잖아. 2년 월세로 사는 동안 우리 얼마나 힘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 둘이 마트에 가서 스팸 3개짜리 묶음 살까 말까 10분 고민했던 거 기억 안 나? 우린 그지같이 살아도 공경할 건 공경하고 베풀 건 베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시댁에 할 만큼 했어. 그렇다고 받을 거 받았어? 시어머니 손주 새끼 태어났다고 돈 10만 원도 안 줬어. 시댁에서 받은 거라곤 둘째 형님네가 사가지고 온 베네저고리 2개였지. 난 그래도 감사했어. 비록 내가 지금까지 형제들은 돈 때문에 눈흘기며 살아도 애들이 무슨 죄냐 싶어서 첫째, 둘째 조카 새끼들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때때마다 10만 원씩 20만 원씩 책가방 사주라고 들였던 돈, 명절 때마다 쥐어줬던 용돈, 잔치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부었던 돈, 나한테 고이 되돌아올 거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면서 살 거라 생각했지. 근데 아니야. 이게 뭐야?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지? 라고 다다다다 떠들어대던 내 얘기 한마디 반박 없이 듣던 신랑이 아무 말 없이 핸드폰 전원을 켜더라고요. 그때 신랑 눈빛을 보고 알아챘습니다. 아, 이제 내 할 몫은 다 했구나. 마무리는 신랑이 알아서 하겠구나. 시어머니께 전화를 건 신랑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고 이제 막내 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전화를 다시 끄더라고요. 물론 곧바로 저한테 시어머니 전화가 왔죠. 신랑이 제 핸드폰을 가져가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신랑 월차 내고 오늘 하루 쉬었어요. 전쟁 같은 월요일을 보내고 오늘은 아침 일찍 새 식구 옷 챙겨서 입고 차 끌고 나와 드라이브도 하고 외식도 하고
춥지만 동물원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었네요. 그치만 느낀 점은 돌쟁이 애 데리고 밖에 돌아다니는 건 할 짓이 아니라는 거. 집주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 기간 다 못 채우고 이사 가야 할 것 같다고. 부동산에 집 내놔달라고 말이죠. 오늘 전화번호를 둘 다 바꿨습니다. 연락 끊고 살려고요. 그리고 당분간 저랑 아기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속이 정말 후련합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아온 식구들의 손을 놓는다는 거, 그거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질질 끌고 또 끌고 아프고 상처받고 패인 상처가 또 패이고 그게 흉이 되고 그간 많이 힘들고 또 처절했네요.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정도의 불쾌감을 지니고 사는 게 아예 속 시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랑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아이, 우리 식구 생각하며 더 행복하게만 살 거예요. 액땜 한번 진하게 한 우리 세 식구 앞으로 행복만 깃들라고 다들 축복해 주세요. 이 글의 후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글쓴이입니다. 많은 관심을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얘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고 상처 입은 제게 따뜻한 말, 시원한 웃음 보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으로 모든 일을 잘 끝냈습니다.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오늘도 오늘만 살고 내일 죽을 것 같이 사력을 다해 노는 우리 아들을 재우고 신랑까지 재워놓고 커피 한 잔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작이라는 댓글은 상처가 되네요. 억울한 건 몇 가지만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썼다는데 왜 마지막에 모바일에서 작성되었냐고 나오는 물음. 글을 써놓고 나니 제가 올해랑 작년 해를 착각해서 연도를 잘못 써나 급히 수정했습니다. 모바일에서 쓰면 글 이어쓰기 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주버님이 왜 나를 처남댁이라고 부르냐. 자작이라는 글들. 첫째 형, 나에겐 시아주버님, 나를 부를 땐 재수씨. 첫째 형의 부인, 큰형님, 나를 부를 땐 동서. 둘째 누나, 둘째 형님, 나를 부를 땐 올케. 둘째 남편, 아주버님, 나를 부를 땐 처남댁이 맞습니다. 형이 6천만 원 들고 날랐는데 얼굴 보고 사냐? 네, 그렇게 살았어요. 엄밀히 따지자면 신랑과 연애할 때 벌어진 일이고 내 돈 아니고 신랑 돈이었고 그가 용서했으니 제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보험금 5천 때문에 형제들이랑 틀어졌다면서 제주도 여행 간 게 이해가 안 된다? 저희가 결혼한 게 5월이고요. 아버님 소천하신 게 7월, 사망신고 8월 중순, 보험금 신청 9월 중순, 보험금 신청해서 받은 게 10월 중순, 어머님 생신이 10월 초입니다. 어머님이 큰형 사업자금으로 보험금 주신 건 12월이고요. 용돈 끄는 건 다음해 2월부터 형제들과 여행 다녀와서 틀어진 거예요. 내 상식선에선 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얼굴 보고 사는 게 말도 안 된다는 분들, 글쎄요. 제 속을 누가 알고 여러분들 가정사를 세상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겠죠. 각자의 사정이 있기에 그에 맞다 다르다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치와 맞지 않는다고 내 상식에서 벗어났다고 무조건 거짓이다 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세요. 앞으로도 전 애 키우다 심심하거나 세상 사람들 사는 얘기가 궁금해지면 여기 들어와 글도 읽고 댓글도 남기고 할 겁니다. 자작이다 뭐다 말도 많고 못된 댓글 쓰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가끔 눈물이 찐하게 나올 만한 글도 울컥하며 같이 성질 내줄 만한 글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글도 있으니까요. 글 읽으시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요. 따뜻한 마음 보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중반 애청자 주부예요. 저희 친정과 시댁은 지역의 오래된 토박이에요. 인연이 깊었던 덕분에 친정 시댁 할 것 없이 우애가 참 좋죠. 남들이 보면 한 가족인가 싶을 만큼 교류도 많이 하고 화목하기 그지없어요. 지금은 이렇지만 과거에는 무척 복잡한 진통을 겪었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친정 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뒤집혀버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폐악질을 부렸었거든요. 어떻게 된 이야기냐고요? 저와 남편은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동창회를 공유하는 사이예요. 한 동네에서 태어나 실혼치까지 같은 동네에서 쭉 살아온 데다 도보로 20분 안쪽에 유명 대학교까지 자리한 동네였던 덕분이에요. 저희 부부는 삶의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눈 소꿉친구이자 첫사랑이기도 하죠. 양가 집안이 지역의 오랜 토박이인 만큼 저를 포함한 친정 3남매와 시댁 형제들도 같은 학교 동창 사이예요. 대학이 같은 건 저희 부부밖에 없기는 하지만요. 다들 결혼한 지금도 같은 동네에 분가에 살고 있다는 것과 우연찮게도 부모 한쪽을 일찍이 여의었다는 점도 같아요. 친정 쪽에서는 친정 어머니가, 시댁 쪽에서는 시아버님께서 젊은 나이에 작고하셨어요. 그래서일까요? 양가는 서로 극명하게 다른 경제 상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교류하며 가깝게 지내왔어요. 친정 아버지는 대학가에 목 좋은 고층 상가 여럿 가진 건물주였고 시어머니는 얼마 전에서야 월세에서 전세로 간신히 바꾸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누구 하나 있는 티 내며 거들먹거리지 않고 누구 하나 없다는 이유로 기죽지 않으며 오손도손 정을 나누었죠. 저희 부부가 결혼한 뒤에는 양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양가 모두 함께 수시로 외식을 나갔고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행도 심심치 않게 다녀왔죠. 이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종 오해를 듣고는 했답니다. 아이고 새댁네는 참 보기가 좋네 아주. 비법 있으면 좀 알려줘 봐봐. 무슨 비법이요?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어쩜 이렇게 오해들이 깊을 수가 있어 그래? 부모님 사이도 엄청 살가워 보이고.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는 기대하시는 그런 사이는 아닌데요. 친정 아버지랑 시어머니세요. 친형제랑 시형제, 다들 사돈지간이고요. 어머나, 정말? 그럼요,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기사, 그건 그렇지. 듣고 보니까 더 부럽네. 시집살이도 없어 보이고. 시집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도 친딸, 시댁에서도 친딸에 친누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친정과 시댁을 한 가족으로 특히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부부로 오해하는 시선도 양가 식구들 누구 하나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사돈지간이 한 가족으로 보일 만큼 돈독하다는 이야기일 뿐더러 저희 결혼 생활이 그만큼 평화롭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양가가 아주 오래 쌓아올린 우애를 단번에 날려버릴 뻔한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평소 건강하면 빠지지 않던 친정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워낙에 갑작스러웠던 일이었던 탓에 친정아버지는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했어요. 당연히 유산에 대한 교통정리도 되어 있지 않았죠. 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사람들이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 영정사진 앞에서 그 많은 유산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길 일쑤였죠. 저희는 유산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남긴 대학가 고층 상가는 셋, 형제 또한 3남매라 순리대로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될 일이었고 재산을 물려받는다기보다는 친정 아버지의 노력을 이어받는다는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각 상가 건물별로 시세가 다르다는 사실조차 전혀 개의치 않았죠. 저희 3남매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상속은 순리대로 조금 많다고 좋아 말고 적다고 서운해하지 말자. 그런데 불손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장례 내내 손님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생각에 잠겨있던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발인을 마치기가 무섭게 폭탄 선언을 해버리더군요. 우리는 사랑이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어. 네? 혹시나 색안경 끼고 업신여길까 싶어 진심부터 전하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색안경은 또 뭐고 사랑이란 진심은 또 뭔데요? 너희 친정아버지, 아니 그 남자와 나는 연인이었어. 여생을 함께 마치기로 깊게 약속한 사실혼 관계야. 시어머니의 뜬금없고 황당한 주장에 양가 식구들 모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그러려니 하는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가는 길에 맛집 있나 알아봐. 어머님 약주 기운이 아직 덜 가신 모양이셔. 좋은 해장국으로 속 좀 달래드려야겠네. 아주 일상적이고 당연한 반응이었죠. 시어머니는 평소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데다가 꽤 다양한 주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1일 연속극 애청자였어요. 전쟁이 나서 당장 피난을 가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피난길에서조차 1일 연속극은 꼭 챙겨보고도 남을 만큼 대단한 애정이었죠. 그래서 저와 양가 형제들은 시어머니가 술김에 1일 연속극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번에는 막장 드라마 얘기구나 싶어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양가 식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말거나 시어머니의 사실혼 관계 주장은 계속되었어요. 그 목표는 유언장 없이 정리되지 않은 친정아버지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주장과 요구는 간단했죠. 자식들이 모두 분가에 나가 살아서 몰랐을 뿐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한 침대를 공유하는 사실혼 관계였다. 그러니 친정아버지의 사실상 부인인 나야말로 유산의 1순위 상속자이다. 물론 다 가져가겠다는 건 아니다. 고층 상가 건물 3채 중 2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하나를 너희 친정 형제끼리 나누어 가져라. 이거였어요. 사람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죠. 꿈이 아니더군요. 침까지 튀겨가며 사실혼을 주장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에는 너무도 절박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사람 좋던 분이 친정아버지의 유산에 눈이 돌아버린 것이었죠. 급기야 우애 깊던 사돈지간의 인연을 연애와 사실혼의 증거로 조작까지 하려 들었고요. 얘, 이거 사진 좀 봐봐라. 누가 봐도 연인이지 않니? 말이 좀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어머니, 이건 양가 식구들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모르는 소리는 네가 다 하고 있지. 늙은 노인네 둘이서만 나란히 서서 사진 한 장 찍기가 어디 쉽든? 다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찍은 거야. 보렴, 손등도 서로 살짝 닿은 것 같잖니? 닿긴 어디가 뭘 닿아요. 사과 2쪽은 들어갈 만큼 떨어져 있구만. 또 어느 날에는 이러더군요. 그 사람 돌침대 내가 직접 골라준 거 기억나니? 그 사람 아니고요. 사돈입니다. 사돈. 호칭이야. 붙이기 나름이고 그걸 왜 굳이 내가 골라줬겠니? 제발요. 그거 2분이 같이 산 거잖아요. 침대 바꿀 시기가 겹친 김에 친정아버지가 사돈댁에 선물하는 개념으로 2집에 각각 하나씩. 내 말은 그 선물이 왜 하필 침대냐는 거지. 왜? 2집을 오가면서 같이 자니까는. 어머니! 그 사람이 나 데리고 산부인과 다녀온 것도 그래. 여차하면 이세 생각도 할 만큼 진심이었어, 우리는. 억지로 역지 좀 마세요. 뻔한 거짓말도 그만하고요. 산부인과 그거 종합건강검진도 할 겸 겸사겸사 다녀온 거고 그날 모셔드린 사람은 저잖아요. 친정아버지가 아니라. 부부 사이를 자식이 뭘 안다고? 우리끼리 다녀온 적 있어, 이거사.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산모 검사 받았다는 증거 대세요. 영수증이든 진단서든 당장 가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어디 가져와 보시라고요. 제가 얼른 다녀오라며 택시비까지 쥐어주자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다 집으로 돌아가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굳게 닫힌 시댁 안방문을 향해서 괜한 동욕심으로 우애 좋은 양과 관계 해치려 들지 말라고 다그쳤지만 시어머니는 대꾸가 없었어요. 한숨과 함께 신혼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같은 생각이었죠. 시어머니의 일탈이 더 커지기 전에 초장에 막아야 한다. 빼도 박도 못할 만큼 확실하게. 그렇게 저와 남편은 날이 밝기 무섭게 시어머니를 이끌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유산 상속 문제를 논의하는 척 사실혼 관계도 유산 상속이 되냐며 변호사에게 물었죠. 변호사는 저희 부부가 미리 공부해두었던 대답 그대로를 시어머니에게 들려주더군요. 유감입니다만 여사님, 두 어르신이 사실혼 관계를 아니고 떠나서 사실혼은 유산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며느리가 상담비 낸다고 편드는 건가요, 지금? 아무렴, 늙은이라고 무식할까 봐서? 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중립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법? 뭔 놈의 법이 있다구야. 우리가 한 침대를 얼마나 썼는지 세상이 다 아는데. 진정하시고요. 대한민국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유산 상속이 되지를 않아요. 두 어르신이 사돈관계였던 만큼 혼인신고는 불가능했을 테고 고인의 별도 유언장도 없는 상황인 이상 여사님께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솔직히 저와 남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법적으로 완전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전해진 이상 시어머니도 더는 해괴한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아니더군요. 시애미를 데려다가 망신을 놔? 망신은 어머니 스스로 혼자 다 하고 있죠. 두 분이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거 양가 식구들이 뻔히 다 알고 1000만 번 양보해서 사실혼이 맞다고 쳐도 법적으로 안 된다잖아요, 상속이. 찢어놓아도 시원찮을 것들? 애라도 하나 떡하니 낳아두었어야 제대로 입증이라도 되었을 것을. 내 그걸 못한 것이 한이다, 한이야. 시어머니는 그로부터 며칠을 잠잠했어요.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나름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여러 찾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봤자 뭐한답니까? 없는 살림에 괜히 법률 상담비로 많은 돈이나 날릴 뿐이죠. 사실혼은 유산 상속이 안 된다는 건 달라지지 않는데요. 물론 사실혼 관계도 전혀 아니지만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하늘이 가장 고요하다고. 딱 그 꼴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양가 식구들을 모두 불러다 앉힌 시어머니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더군요.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혼인신고서였어요. 접수는 하지 않은 채로 작성일자는 친정아버지의 생전으로 되어 있더군요. 웃음이 나왔어요. 웃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죠. 왜냐고요? 그걸 지금 증거라고 가져온 거예요? 왜? 접수를 안 해서 무효라고 할 참이냐? 접수가 안 된 것도 안 된 건데요. 가볍게 넘기지 말거라. 너희가 부부이고 우리가 사돈이기에 접수만 하지 못했을 뿐이야. 접수만 못했을 뿐이라고요? 지금 그것만 웃긴 줄 아세요? 웃지 말라니까는. 안 그래도 그 사람 생전에 너희 부부 이혼시키고 다 하려고 했어. 하객들 모셔다가 식도 올리고 혼인신고도 접수하고. 와, 나 진짜 거짓말을 하려면 똑바로나 해보세요 좀. 저희 친정아버지 말년에 소일거리 삼아서 노인회관 한문 강의나가던 분이거든요. 그런 친정아버지가 혼인신고서에 본인 이름 한문을 틀리게 쓸 리가 없잖아요. 진짜로 그랬어요. 친정아버지 이름의 한문 중 하나가 틀리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얘기를 더 들으나 마나 가짜 혼인신고서였죠. 한바탕 웃고 난 뒤에는 적개심이 들었어요.
돈 욕심에 아무리 눈이 멀었기로 쏘니 평생이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 나눈 소꿉친구이자 일생의 동반자인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다니요. 심지어 그 부부의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 아들인데요. 아무리 궁주에 몰린 헛소리라고 거짓말이라지만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결국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발톱의 때만큼 정도 남아있던 일말의 불쌍한 동정심마저 거두게 되었죠. 양가 식구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모두는 천륜을 거스르고도 남을 만큼 큰 실망을 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유산에 눈 뒤집힌 행각은 그치지를 않더군요. 친정아버지의 상가들을 오가며 새 건물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죽은 보스의 구역을 접수하려는 조직 2인자의 모습처럼 꼴사납게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죠.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꼴사납네 진짜. 그만 좀 하시죠 할머니. 할머니? 이게 어디 시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오늘부로 시어머니 아니기로 했네요. 당신 전 아들도 앞으로 엄마 안 한다고 했고 양가 식구들 모두 끝난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뭐 이것이 지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못 알아들어? 늙음하게 의절보다 더한 개망신 동네방네 떨고 싶지 않으면 더 이상 유산에 눈독 들이지 마시라고요. 이거 마지막 경고입니다. 일단 그대로 돌아섰습니다만 저희 부부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악행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희 부부 또한 다음을 준비해야만 했죠. 유산을 향한 시어머니의 병적인 집착과 시어머니와의 인연 모두를 끊어낼 준비를 했어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유산을 노린 회개한 행보를 이어가더군요. 사실혼 주장은 법적으로 원천 차단당했고 가짜 혼인신고서에 저희 부부를 이혼시키고 결혼하려 했다는 주장 또한 거짓임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노릴 것이라고는 인정에 호소하는 것뿐이었고 역시나 그대로를 행했어요. 웃 어른에게 이러는 거 아니다. 법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니 양보해라. 나도 상가 건물 한 채 받는 선에서 양보하겠다. 그 와중에도 사실혼 주장과 결혼 예정이었다는 주장은 굽히지를 않더라고요. 친정아버지의 부인이자 저희 엄마가 될 예정이었던 자신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나 뭐라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쿨하게 씹었죠 뭐. 들어봤자 시간이나 아까울 소리였으니까요. 쿨하게 씹는 한편으로 시어머니의 사실혼 주장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증거들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부와 양가 집안은 한 동네에서 오래 산 토박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점을 이용해 이웃들에게 돌아다니며 동네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했죠. 하나같이 친정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연애와 사실혼 관계는 사실무근이라는 증언들이었어요. 그렇게 증거들을 착착 쌓아가던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이 저와 남편에게 전해졌어요. 그야말로 놀라운 사실이요. 모든 준비를 마친 저와 남편은 양가 식구들과 시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았어요. 그들의 앞에 차곡차곡 쌓아올린 증거들을 제시했죠. 사실혼 관계가 사실무근이라는 증거들을 내세웠고 시어머니가 혼인신고서에 찍었던 친정아버지의 가짜 도장을 만든 도장집 사장님도 모셨어요. 도장집 사장님은 그 도장이 이렇게 쓰일 줄을 몰랐다며 모든 사실을 고백했지만 시어머니는 역시나 굽히지 않았죠. 이번에도 또 사실혼이 어쩌니 저쩌니 차. 저는 그 말을 단호하게 끊으며 외쳤어요.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사님.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많이들 놀라신 모양이네요. 부끄럽지만 제가 고인의 연인 되는 사람이에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정을 나누셨던 분이 진짜 맞으신가요?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이 저기 하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숨겨서 미안해요. 어른된 입장으로 정말 많이 미안해.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와 친정아버지를 위해 나서주셨잖아요. 미안한 마음 품을 만한 일도 전혀 아니고 시끄러운 자리에 모시게 된 저희 부부가 죄송하죠. 그 순간 쪽팔린 줄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전혀는 가짜라고 외쳤어요. 저와 여사님은 각자 준비한 종이 한 장씩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사님께서 들고 계신 종이는 저희 친정아버지와 작성한 혼인신고서예요. 그리고 제가 든 이 종이는 친정아버지의 서명이 확실하다는 인감증명서입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보시죠. 시어머니를 막아설 증거들을 수집하던 저희 부부는 아주 뜻밖의 사실과 마주했어요. 작고하신 친정아버지 생전에 깊은 마음을 나눈 여인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바로 동네 곱기로 이름난 여사님이셨죠. 두 분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으며 황혼의 사랑을 서로에게 고백했다고 해요. 혼인신고서를 동사무소에 접수하여 정식 부부가 되지는 않았지만 혼인신고서 그 자체만으로도 두 분의 사랑을 증명하는 두 분만의 사랑의 증표였단 셈이죠. 친정아버지의 연애를 저희 삼남매가 왜 몰랐냐고요? 혹시 암암리에 친정아버지의 연애와 재혼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냐고요? 전혀요. 저희 삼남매 입장에서는 오히려 두 손 벌려 환영할 일이었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황혼을 외롭지 않게 달래줄 동반자가 생겼다는 것이. 저희가 그 연애를 몰랐던 이유는 친정아버지가 굉장한 로맨티스트였기 때문이었죠. 결정적인 순간 짜잔 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예정이었다더군요. 친정아버지와 여사님은 그런 이벤트를 꿈꾸었기에 열애 사실을 함구하였을 뿐이었고요. 당신들 두 분과 저희 삼남매 모두가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순간 뜻밖의 터져나오는 이벤트를 꿈꾸면서 말이죠. 실제로 두 분은 조만간에 열애 사실을 공표하고 재혼을 공식화할 예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정아버지가 작고했을 뿐이고요. 돌아보면 장례식에서 가장 슬피 울던 분도 친정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입에 올리지 않았던 유일한 한 사람도 모두 그 여사님이더군요. 저와 여사님의 서류를 돌려본 양가 형제들은 크게 놀라면서도 통쾌함을 느꼈어요. 경멸에 찬 모든 시선들이 시어머니에게 쏟아졌지만 시어머니는 끝끝내 발악했어요. 썩을 것들, 간장에 푹 졸여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것들. 이건 다 모함이야. 다 가짜라고. 굳이 험한 말 입에 올리지 않을게요. 아니, 올릴 가치도 없다고 해야 맞겠지. 그쪽이 했던 말과 행동이 거짓이고 우리가 진짜라는 증거들이 버젓이 있는데 모함? 가짜? 쪽팔린 줄도 모르고. 누구 맘대로 니들이 진짜래? 누구 맘대로? 다 보이잖아. 사람들이 그쪽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모르겠어? 당신은 돈에 미쳐 천룡까지 버리려 드는 벌레라고. 아니야. 내가 그 남자 애인이야. 애도 낳으려 했고 밤마다 한 침대 썼다니까는. 그 남자가 힘이 얼마나 장사였는데. 그래? 혹시 몰라서 친정 아빠네 집 현관 CCTV 영상 가져왔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로 그쪽이 밤마다 친정 아버지 방으로 기어 들어왔는지 아닌지? 여기서 더 망신당하고 싶으면 말만 해봐요 어디. 얼마든지 까줄 테니까. 3년치 CCTV. 시어머니는 기죽은 눈빛으로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제야 자신을 향한 경멸에 찬 시선을 확인했던 모양이죠. 또 그제야 쪽팔림이 한꺼번에 훅 몰려왔던 모양이고요. 시어머니는 모두의 지탄 섞인 고함을 들어가며 주랭랑을 치고야 말았어요. 어찌나 급했던지 신발 두 쪽 다 남겨놓은 채로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가긴 어딜 가. 남은 거 다 토해내고 가야지. 뭐? 당신 살고 있는 전셋집 그거 친정아빠 명의더라. 내가 상속받을 거니까 그거 내놓고 가라고요.
하다 별꼴이 진짜? 저기 있자니 며느라,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 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하겠네요. 어차피 전세 계약도 지난달에 끝났더만. 친정아빠가 그쪽에 사돈이랍시고 공짜로 살게 해줬던 거고. 알아? 그렇게 좋은 사돈, 그렇게 우애 깊던 가족, 그거 다 그쪽에 져버린 거야. 돈에 미쳐가지고. 그러지 말고 한 번만 기회를 어떻게. 안 돼. 봐줄 생각 없어. 다 내놓고 조용히 가셔. 더 큰 망신살 법원까지 가서 치르기 싫으면. 그렇게 모든 주장을 반박당하고 악행까지 모두 까발려진 그분은 전셋집에서마저 쫓겨났고 결국엔 고향에 있다는 친오빠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동네에까지 몹쓸년이라고 소문이 난 모양인지 친오빠와 그 부인에게 눈칫밥을 먹어가며 집 밖으로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답니다. 귀양 온 죄인 같은 신세랄까요? 친정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원만하게 순리대로 잘 분배했죠. 저희 삼남매 사이에는 어떤 잡음조차 없었어요. 삼남매가 한 마음으로 친정아버지의 연인이었던 여사님께 유산을 나누어 드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하는 답변이 아주 일품이었죠. 일 없어요.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아버지 살아계셨다면 어머니 되셨을 뿐인데요. 자식된 놀이는 해야죠. 그럴수록 더 함부로 탐내는 거 아니죠. 그 유산을 제가 받으면 그분과의 진심이 오해를 받아요. 저희가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만큼 그 순수함을 지키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요. 여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여사님을 두고 떠난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오죽 원통했을까. 그래서 저희 부부와 남매들은 종종 여사님을 찾아뵙고 안부를 살피기로 약속했어요. 비록 부부의 연은 맺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품고 계신 귀한 인연이니까요. 속 시끄러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께는 저와 같은 불상사가 없기를, 간에 두루 평안한 일만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